최정석 민준구의 에어. 볼. 안녕하세요. 또 이렇게 동환이 형의 결정과 함께 중구 형과 또 제가 2인 방송을 시작하게 됐는데, 또 이런 상의 없는 오프닝에 굉장히 중구 형은 지금 웃음을 참고 있고요. 현재 오늘이 12월 21일인가요? 월요일 지금 오후 6시 50분에 녹음을 시작했는데, 동환이 형은 지금 굉장히 NBA 개막을 앞두고 그 지금 이동환의 엔드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금 매일 2개의 프리뷰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그 프리뷰에 굉장히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상황인 것 같고,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잡지 마감과 함께 굉장히 바쁘다며 본인은 NBA 개막까지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겠다라는 뉘앙스를 취한 상태입니다. 어느 것도 하잖아요. 에어볼만 안 하는 거예요. 에어볼만. 예? 이르농구 녹화한답니다. 예. 사실 오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월요일로 녹음 날짜를 옮기면서 사실 오전에는 이르농구, 오후에는 에어볼 녹음을 하게 되는데, 뭐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오전에 이르농구 녹화를 마쳤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뭐 저희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미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정확히 했고요. 네. 동환이 뭐 이거는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으나 예. 자, 팩트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환이 형이 굉장히 바쁘다. 근데 이르농구는 녹화를 하면서 에어볼은 녹음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예. 못하겠다는 말은 저희가 뭐 꺼낸 것도 아니고요. 네. 동환이 형이 직접 못하겠다라는 말을 저희한테 전달했기 때문에 의견을 존중해서 오늘 이렇게 잦은 결장을 했다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유튜브로 옮기고 나서 잘 옮겼는지 안 옮겼는지는 아직 잘 실감은 안 나요. 솔직히 아직은 또 과도기인 것 같아요. 과도기인 것 같고, 사실 그 영상이 그래도, 그러니까 구도가 안 좋아도 영상이 조금 나왔으면은 그래도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왜냐면은 말하는 그 동작이나 이런 것들이 더 생동감 있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좋아하셨는데, 지난 방송 때 영상이 안 나가는 이유는 동환이 형이 카메라를 갖고 와 설치를 했는데 녹화 버튼을 누르질 않아서 그냥 음성만 녹음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사실 영상을 찍겠다고 그 뭐 영상에 대고 사과를 하라 이런 얘기까지 제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영상이 안 찍혔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청취자 여러분께서 동환이 형이 그만큼 좀 바빠서 정신이 없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은, 포장을 좀 이렇게 해봤는데 정신 나간 거죠. 아니, 내 포장이 냄새가 안에 나는데 포장한다고 냄새가 가려집니까? 네?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저번 방송은 그래서 음성만 나왔고, 이번 주 방송은 음성만 나갑니다. 왜냐면 제가 카메라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음성만 나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중구 형과 함께 이번 주 또 이슈가 없는 듯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일단은 먼저 이슈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시즌에 대한 한 주의 리뷰를 하는데, 이번엔 좀 주제를 잡아서 이번 시즌이 그러니까 지역 방어의 시대입니다. 그렇죠. 모든 팀들이 지금 지역 방어를 너무 많이 쓰고 정말 애용하고 있는데, 과연 그 각 팀별로 조금, 각 팀까지는 아니어도 좀 특장점 있는 지역 방어들의 소개를 하면서 그 팀들이 그걸 왜 쓰는지 그 부분에서 좀 알아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 방어에 함께 떠오르는 것이 가드들. 또 KBL이 지금 요새는 또 가드들의 전성시대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가드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런 지금 한 이제 3라운드가 진행 중인데, 이제 각 팀별 가드들의 그냥 평점 한번 매기기 한번 중간 점검 차원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제 한 주의 이슈를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지난주에 한 주 동안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역시나 원주 DB가 드디어 외국 선수를 교체했다라는 소식이 전달해졌죠. 타이릭 존스 맞죠? 타이릭 선수가 바뀌겠죠. 타이릭 존스가 얀테 메이튼으로 바뀌게 됩니다. 메이튼 같은 경우는 사실 간단한 프로필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조지아 대학교를 졸업했고요. 1996년생. 굉장히 젊고, 일단 프로필 신장은 한 2m 1, 그다음에 109kg 정도의 이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시즌 동안, 그러니까 프로는 지금 2시즌을 소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G리그에서 뛰었고요. 네. 지난 시즌에는 그 보스턴 사나에서 뛰었던 것 같아요. 보스턴 사나인지 정확히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제가 타코폴이랑 같이 뛰는 걸 봤습니다. 타코 좋아하는 크리스폴.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동환이 형이 잠깐 왔다 간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 보스턴 사나의 그 팀에서 네. 한 시즌을 뛰면서 굉장히 좋은 기록을 남겨서 사실 그 기록만 놓고 보면 원희랑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급이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이트는 어떻게 좀 영상이랑 좀 보셨나요? 예, 뭐 혹자는 네. 뭐 KBL에 오면 거의 뭐 르브론 제임스가 오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영상을 봤는데 일단은 커리어가 되게 화려하더라고요. 일단 이번 최근에 열렸던 그 아메리컵 대표 미국 대표로 출전하기도 했고 주축으로 뛰었고 근데 플레이 스타일이나 이 영상을 보면 제가 하이라이트만 본 게 아니고 이제 풀 영상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 제가 르브론 제임스를 좋아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르브론은 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르브론은 약간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이제 득점도 하고 어시스트도 하고 블락도 하고 리바운드도 하고 스틸도 하고 이제 못하는 게 없는 선수잖아요. 올타임 넘버 원이잖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뭐 마이클 조던이랑 비교가 안 되거든요. 마이클 조던보다 잘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불을 농담입니다. 근데 오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얀테 메이튼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은 활동 반경이 되게 좁아요. 이제 골밑에 굉장히 좀 많이, 그러니까 다른 부분을 못 한다기보다는 이제 골밑에서 하는 활동이 굉장히 많고 또 마무리 능력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일단은 첫 번째 포스트업, 그러니까 공격에 실패했을 때 2차, 3차로 시도하는 그러니까 약간 뭐랄지 근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현재 보면 DB가 원래 뭐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되게 끈끈한 팀, 약간 앞만 보고 달리는 약간 좀 경주마 같은 느낌, 굉장히 좀 저돌적이었는데 요즘에 그런 약간 스피릿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을 다시 줄 수 있는 선수.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DB는 골밑이 비어 있어요. 골밑이 비어 있는 팀이에요. 맞아요. 김종규 선수가 이제 뭐 부상도 있고 컨디션도 떨어져 있고 예전처럼 이제 기량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파이팅이 굉장히 좀 없어진 팀이거든요. 외국 선수들한테 뭐 그런 걸 바랄 정도의 그런 수준도 아니고요. 형편 없잖아요. 그렇죠. 저스틴 녹스, 타이릭 존스는 거의 D급, E급 선수잖아요. 근데 이런 선수들과 함께 했을 때 DB보다는 메이튼이 들어오고 나서의 그 파이팅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 이 선수가 몸값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50만 달러 가까이 베팅. 그러니까 약간 타이릭 존스, 그러니까 저스틴 녹스가 가지고 있는 연봉 빼고 나머지를 다 베팅한 거랑 똑같은 건데, 같은 건데 그만큼 DB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또 디온테 버튼한테 사실 베팅하려고 했던 금액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 버튼이 안 됐을 때 BC 플랜을 DB가 구상했을 그 시점에서 딱 그게 있었대요. 기준점이 있었대요. 버튼보다 못하면 안 뽑는다. 그러니까 버튼보다 안 될 것 같으면 안 뽑는다. 차라리 그냥 간다. 지금 조합으로? 근데 버튼보다, 그러니까 이미 이상범 감독님이 그 외국 선수를 보는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져 있대요. 버튼을 봤기 때문에. 버튼 보면 다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메이튼 선수가 그 기준점을 통과한 선수기 때문에 기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뭐 누군 또 그러더라고. 플레이오프 희망 잃지 않았다. 근데 제가 봤을 때 플레이오프 떨어졌거든요. 이미 DB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뭐 6위권이랑 아직 승패 차이가 얼마 안 난다 하지만 뭐 사실 다른 팀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승부처, 이제 경쟁의 그 거의 뭐 절정에 달하는 이 순간에 다른 팀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삼성도 곧바로 움직여서 효과 보고 있고. 케이디믹스 잘하잖아요. 기가 막히다. 근데 만약에 뭐 메이튼이 와가지고 뭐 경기당 뭐 30점 40점 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잘하겠지만 지금보단 잘하겠지만 플레이오프는 좀 어렵지 않나. 사실 플레이오프가 어렵다는 것에는 저도 동의해요. 왜 저는 사실 DB라는 팀이 선수 구성상 그 DB 내부 사정을 굉장히 잘하는 그 김용호 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김용호 기자는 그 올 시즌에 달리면 안 된다.
그런 주의잖아요. 그러니까 탱킹해야 된다. 아니 탱킹이 아니라 리빌딩을 해야 된다. 근데 DB는 리빌딩을 할 줄 모르는 팀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리빌딩을 하면 안 되는 팀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멤버 보세요. 윤호영 선수가 물론 부상으로 나갔지만 두, 웅, 규가 있는데 리빌딩이 말이 됩니까? 이미 최전성기에 진입한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도 한 명도 아니고 3명씩이나 있는데 확실한 선수들이. 근데 리빌딩을 한다? 저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맨날 둘이 의견이 정반대거든요. 저는 무조건 DB는 플레이오프 못 죽어도 플레이오프 그 이상을 노려야 되는 팀이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 버튼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지연됐고 감독님의 그 최근 인터뷰에서는 이미 리빌딩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리빌딩의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도 고려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메이튼이 와서 무조건 그 메이튼 영입의 효과를 보려면 무조건 플레이오프를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거 아니면 전 무조건 실패한 시즌이라고 보고 이번 멤버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근데 메이튼이 와서 하나 딱 DB에서 일단 기대가 되는 부분은 로우 포스트에서 공략할 수 있는 선수가 생긴다는 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따 말씀드릴 KGC도 그렇지만 포스트업에서 그러니까 로우 포스트에서 시작되는 공격이 거의 없는 팀 중에 하나가 DB입니다. 왜냐면 그렇죠. 로우 포스트에서 공격할 수 있는 선수가 없거든. 김종규 선수도 사실 포스트업을 시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전부터 김종규 선수는 포스트업 상황보단 페이스업 상황에서 더 그리고 스피드가 붙었을 때 더 위력을 발하는 선수다라는 게 이미 알려진 상황이고 저스틴 로스도 그런 유형은 또 아니고 타이릭 존스는 더더욱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외국 선수들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도움 수비 유발이거든요. 어쨌든 포스트업으로서 로우 포스트에서 치고 들어갈 때 국내 선수나 무조건 도움 수비가 오면 그거를 믹사이드로 패스 로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빈 공간 오픈 찬스를 만드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의 농구고 KBL에서 가장 통하는 루트인데 사실 DB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기가 힘들었는데 메이튼이 오면은 무조건 상대 입장에서는 도움 수비를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상대 수비에 어느 정도 균열을 낼 수 있는 선수라는 거는 저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하나는 이제 타코폴이라고 띄었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또 오히려 좀 기대가 돼요. 왜냐면은 비슷하진 않지만 그 김종규 선수와 어쨌든 그 장신 선수와 그 파트너를 이뤄서 뛰어본 경험이 있다는 거. 그 어쨌든 타코폴보다는 김종규가 스페이싱에는 더 도움은 되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뭐 여러 점으로 더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기대는 되는데 플레이오프는 갈 수 있을까?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김종규 선수도 확실히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김종규 선수는 사실 싱글 포스트에서는 전혀 위력이 없는 선수예요. 이제까지 커리어를 보더라도 싱글 포스트에서 잘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제일 잘했던 시즌이 언제일까요? 제임스 메이스 썼을 때. 그렇죠. 그리고 작년에 오나쿠랑 그러니까 더블 포스트를 했을 때 김종규 선수의 진짜 강점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워낙 점프슛도 괜찮고 근데 대신에 골밑에 혼자 있으면 사실 점프슛 기회도 없고 무게감이 떨어지지 사실. 네. 그리고 사실 그 파워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안으로 치고 들어가는 힘도 굉장히 떨어져요. 그때 KC전에서 성교차 선수한테 아예 셧다운 당한 거 보면서 그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근데 메이튼이 만약에 골밑을 이렇게 열어주면 그 안으로 뭐 이게 리머텍이나 이런 게 가능한 선수기 때문에 김종규 선수는 여러 가지 활용이 굉장히 가능해 보이고 사실 그리고 DB는 정서 너 말대로 지금 리빌딩 할 그때가 아니야. 지금 성적 내야 될 때야. 무슨 윈나우 해야 될 때지. 뭔 리빌딩이야. 무슨 노장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노장 없어요 DB에 지금. 최전성기와 이제 좀 샛별들이 좀 가세한. 아니 샛별들 차치하고서 두경민, 김종규, 허웅이 있는데 윈나우를 5-6시즌 계속 가야 될 팀이 무슨 리빌딩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 무슨 뭐 엄청난 신인들이 오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즉시 전력감으로서 이정현, 하윤기 선수들 정도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슨 리빌딩입니까? 당장 여준석 선수가 나와가지고 그 1순위만 바라보고 한다면 인정. 여준석은 KBL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유형의 굉장히 강한 선수가 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인데 뭐 잘 모르겠어요. 리빌딩? 리빌딩은 네. 리빌딩은요.
리빌딩 할 팀도 나 진짜 생각도 안 난다 이제는. 근데 SK 같은 팀이 좀 해야죠. SK가 올 시즌은 아니어도 리빌딩을 슬슬 생각해야 되는 팀이긴 하죠. 왜냐면 이제 주축 선수들의 군대 그렇죠. 이슈가 있기 때문에. 김성현 선수가 젊어 보이지만 오세근 선수랑 같은 나이입니다. 한 살 어릴걸요? 네. 맞아요. 한 이제 살 어려요. 이제 김선영 선수만 바라볼 그게 없어요. SK는 지금 김선영 선수밖에 없잖아요. 뭐 안영준 선수 뭐 잘해주고 있지만 사실 뭐 팀에서 뭐 지금 양홍석, 송교창 같이 장신 포워드들처럼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니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SK 같은 팀이 진짜 리빌딩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럼 일단 그렇게 메이튼에 대해서는 기대를 한다. 기대한다. 하고 일단은 튼튼히. 전 약간 메이스가 생각나기도 하고요. 저는 버튼한테 뺨 맞고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다른 튼을 찾은 것 같지 않을까. 버튼 대신 튼성애자.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다음이 이제 외국 선수들. 케네디 믹스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죠. 케네디 믹스는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근데 케네디 믹스는 저는 확실히 그 가격에 올 선수는 아니다. 잘 데려왔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해자죠, 해자. 완전 땡 잡은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제가 삼성의 6강을 예상한 거의 유일한 기자로서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케네디 믹스의 존재는. 그 약간 그 효과가 지난 시즌 제임스 톰슨 선수 왔을 때부터 더 큰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기억이 잊혀졌지만 톰슨 선수가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안 띄었어요. 그건 확실해. 근데 은근히 이게 건실했거든. 플레이가. 그래서 좀 특히 지역 방어에 대해서 적응이 곧잘 했고. 그래도 믹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B리그에서 뛰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유사함은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적응을 빨리 하는 것 같고 일단은 컨셉이 확실해진 것 같아요. 힉스가 나왔을 때는 장민국, 믹스가 나왔을 때는 김준일. 근데 사실 믹스가 아니라 고반과 김준일에는 두 선수 다 뭔가 그 터프함이 좀 떨어지고 수비가 조금 많이 아쉽죠.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확실히 믹스랑 김준일을 섞어 놓으니까 생각보다 더 끈끈한 것 같아요. 고반에 제일 아쉬웠던 그 약간 골밑에서의 터프함과 약간 끈끈한 플레이가 믹스가 의외로 생각 이상으로 좀 잘 부벼주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김준일이 지금은 이제 컨디션을 올리는 단계지만 어쨌든 이 선수도 득점력 하나만큼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골밑에서 확실히 삼성의 골밑이 좀 든든해졌다. 이상민 감독이 그렇게 고민했던 그 리바운드에 대한 문제가 조금은 이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드는 것 같고 삼성은 이제는 쉽게 지지 않는 팀, 이길 줄 아는 팀이 된 것 같아요. 정말로 그 앞선 문제도 가드를 안 쓰면 돼. 지금 안 쓰잖아요. 이간희 선수 말고 가드가 없잖아 거긴 팀은. 이따가 가드 얘기할 때 평점 매길 때 얘기하겠지만 어마어마한 팀이다 가드가. 기가 막힌 팀이잖아요. 거기는 가드 없이 포워드로만 농구하는 팀인데 이간희 선수 빼고. 근데 뭐 이동혁, 김진영, 뭐 김현수 선수도 최근에 좀 해주고 있지만 사실 그 정도로는 지금 가드들 잘하는 거에 못 비빕니다. 근데 삼성이 참 신기한 팀이에요. 근데 이기고 있어. 기가 막힌. 그러니까 약간 추일승 감독의 약간 예전 부산 그 KTF 시즌 2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로. 근데 거기랑 약간 좀 결이 다르긴 한데. 그래서 삼성이 사실 그동안 5할 승률을 못 넘었거든요. 5할 직전까지 갔다가 미끄러지고 한 연패 빠지고 이랬었는데 드디어 5할을 맞췄고 저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걸 5할을 맞췄으니까 그 이상으로 갈지 아니면 또 패배를 할지 약간 그것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네네. 일단은 21일자 그리고 드디어 안양 팬들이 기다리셨던 맥컬러의 교체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제가 안양 현장을 가서 김승희 감독님한테 도대체 맥컬러는 어떻게 된 거냐 언제 확정나냐 했더니 다음 주쯤면 나오지 않을까요? 나와야 구단하고 상의를 한다 비자가. 근데 사실 맥컬러보다 늦게 들어온 믹스는 비자가 이미 나와서 경기를 뛰었는데 맥컬러가 아직까지도 안 나왔다고 그러길래 저는 사실 긴가민가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지난 경기도 되게 부진을 했고 어쨌든 거의 그 SK전 패배가 결정적인 그렇죠. 상황이었고
그거 경기를 끝으로 이제 얼클락은 집으로 돌아갔고 맥컬러는 합류했습니다. 그 인상공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원정 때는 얼클락 선수와 이제 훈련을 맞추고 이제 안양으로 왔을 땐 맥컬러 선수랑 합을 맞추고 그러니까 이게 선수들이 좀 쉬어야 되는 시간에도 그걸 좀 시간을 할애해서 손발을 맞추는데 굉장히 좀 공을 들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국내 선수들은 좀 죽어나는 거지. 왜냐면은 좀 이게 두 탕이니까 한 탕에 끝낼 수 있는 거 두 탕을 해버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구단이나 감독 차원에선 빨리 손발을 맞춰봐야 되고 조직력을 키워야 되니까. 뭐 지난 시즌에 함께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다르거든. 달라요. 그걸 까먹어. 맞아. 난 어제 있었던 일도 뭐 먹었는지도 몰라요. 기억도 못해. 다 까먹어.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고. 얼클락 선수는 제가 듣기로는 이미 새로운 팀을 정해서 떠났다고 합니다. 그 에이전트가 니콜라 요키치랑 같은 에이전트래요. 그래서 맞아요. 그 라타비우스까지.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KBL에서 스페인 갔네요. 역시 뭐 이름값은 더 기가 막혀. 더 잘 간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제 퇴출이잖아. 씨. 퇴출이잖아. 아니 어느 팀으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불러주네요. 나 그것도 신기해. 그러니까 약간 안 맞았지. 왜냐면은 얼클락은 전형적인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잘하는 선수인데 KBL은 그러니까 특히 아시아 리그가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한데 다 잘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이상.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능력치는 더 높을 수 있어. 그 얼클락이 맥컬러보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전체적인 능력치가 평균화돼 있는 선수가 오히려 KBL은 더 잘 맞는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맥컬러가 전체적으로 다 잘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인상공사와 좀 이렇게 또 합이 잘 맞는 선수라는 걸 구단 측에선 판단한 것 같아요. 맥컬러.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맥컬러를 사실 좀 싸게 데리고 왔잖아요. 얼마였죠? 25만 달러? 네, 굉장히 싸게 데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거의 메인을 현재까지는 메인에 그럼 라타비우스가 설 수도 있고 왜냐면은 지금 김선희 감독님이 계속 강조하는 게 더블 포스트 그러니까 오세근과 라타비우스 윌리엄스의 더블 포스트 그리고 라타비우스랑 최근에 이재도 선수랑 피켄롤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재도 선수 컨디션 상승과 함께 라타비우스가 굉장히 잘해주는데 그렇죠. 한동안은 아마 메인으로 뛸 것 같고 얼클락이 그 이전 시즌처럼 지난 시즌처럼 좀 약간 짧게 나와서 좀 폭발력 딱 보여주고 들어가는 약간 그런 느낌일 것 같은데 뭐 맥컬러의 폭발력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라타비우스 윌리엄스가 긴 시간을 뛰었을 때 사실 몇 경기를 잘하긴 했지만 약점도 분명히 뚜렷한 선수이기 때문에 긴 시간을 뛰었을 때 과연 어떨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라타비우스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 예, 농후하다. 근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은 라타비우스 선수가 아마 22만 달러 정도? 그러니까 20만 달러 때 초반일 26, 거예요. 26? 네. 근데 맥컬러가 25. 그러면은 20만 달러가 벼요. 그죠? 그걸 가만히 놔둘까요? 무조건 쓰지. 인상공사가? 그러니까 만약에 인상공사가 우승할 생각이 있고 지금보다 스텝업을 하고 싶다면 추가적인 뭔가를 바라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형 예상이 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오피셜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상공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맥컬러로 교체한 이상. 그렇죠. 그리고 사실 김선희 감독님의 마지막 계약 마지막 시즌이기 때문에 달려야죠. 승부 봐야죠. 서동철 감독님도 마지막 시즌에 지금 승부 보고 있잖아요. 승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승부 봐야지. 승부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명의 교체 움직임. 그러니까 뭐 KGC가 아니라 또 한 명의 그 경력자 선수가 호주를 아주 작살내놨던 호주 그다음에 최근에는 남미 저기 푸에르토리코에서 뛰었던 그 남자가 한국에 와 있는 것 같다라는 지금 얘기가 이렇게 솔솔 들리는데 저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처음에 소스를 듣고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 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들리는 것 같아요. 음. 뭐 형이 뭐 말한다고 했으니까 네. 말아요? 네. 편하게. 태? 태. 어. 어. 티모 선수?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이네, 테스 형. 네. 아유,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라스 형 말고 테스 형. 네, 그래서 거의 거의 네. 그런 나 이제 이해했네. 네. 라스 형 말고 테스 형. 이거 그래도 SK 농구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응원가에 음. 라스 형이 나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조금 또 한 번에 한 명이 또 교체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음. 조심스러운 생각.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정확히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니까 아직 확정적으로 이렇게 오피셜하게 나온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막 이렇게 확신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 같다라는 한 전 70-80% 이상인 것 같아요. 네. 들어왔다는 소식이.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또 소식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이슈 아마 페이크 파울 2라운드가 끝나고 페이크 파울 명단이 공개가 됐는데 뭐 아마 가장 화제를 모은 선수는 역시나 이정현 선수 그럴 것 같고요. 이정현 선수가 2라운드에만 무려 4번의 페이크 파울을 범하면서 현재 누적 6회 압도적으로 지금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 기가 막히네요. 사실 지난 시즌만 하더라도 이 선수가 뭐랄까요, 좀 줄었다. 본인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줄이겠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 시즌에 다시 좀 소위 말해서 폭발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잡힌 게 6건이지 사실 의심은 아마 더 많이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페이크 파울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플라핑도 포함되는 좀 포괄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렇죠. 다리를 건드렸는데 고개를 뒤로 젖힌다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페이크 파울이고 안 닿는데 단 것처럼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페이크 파울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혹은 뭐 살짝 밀었는데 너무 과도하게 넘어진다든지. 김시래 선수 그런 거 잘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플라핑 황태자거든요. 네. 근데 김시려 선수는 2라운드에 한 건도 없는데. 아 진짜요? 이번에 좀 자중 좀 했나 보네. 그래서 사실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본인이 노력한다고 해서 지난 시즌에 그 노력을 좀 인정받았는데 다시 지금 올 시즌에 그 안 좋은 별명들이 다시 생겨나고 있고 다시 조금 모든 팬분들이 그쪽에 관심을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 같고 저는 근데 그러니까 농구를 너무 잘 알아서 그러니까 올 시즌에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잖아요. 부상도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부상이 안 좋은데 어쨌든 본인이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줘야 되는 몫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걸 어쩔 수 없이 다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은 안 따라주는데 마음은 그러니까 해야 되고 몫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핑계긴 하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데 어쨌든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크 파울도 페이크 파울이지만 살짝 운을 떼면 사실 저는 이 페이크 파울로 인해서 지금 공개적으로 선수들 망신 주는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네. 물론 당연하게 망신을 당하는 게 맞는 일이기도 하죠.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거에 비해서 욕을 더 먹는 느낌이 드는 거고 선수들은. 왜냐면 그 반대적으로 잘못을 하고 있는 집단이 있지만 그 집단은 욕을 먹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그럼 판정 이슈네. 네, 이게 지금 보면 판정이 그러니까 저희가 영상이 아니라서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데 팬분들이 보셨을 때도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이 뭐지 저런 게 의아한 부분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유튜버 분들이 굉장히 좀 많으시고 그 경기마다 이렇게 딱 주요 장면만 되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네. 저도 항상 다 보는데 막 농구를 사랑하는 좋아하는 여자 뭐 이런 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비프라임 막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좀 좀
좀 이게 판정이라는 게 사실 이제 수십 년 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건데 참 답이 없다. 근데 이번 시즌 들어서도 참 심각하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심은 할 수 있어요. 오심은 할 수 있는데 그 오심을 가리기 위해서 비디오 판독을 하는데 그 비디오 판독을 보고도 틀리는 장면이 너무 많아. 뭘 보는지 모르겠는 게 종종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그 예전에 그렇게 막 잘 이렇게 좀 능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던 보통의 그 KBL이나 WKBL을 보면 공통점이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좀 성차별 이런 발언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운데 사실 여자 심판분들이 많이 떨어져요. 보면 약간 꼽사리 낀 느낌인데 그분들이 요즘에는 욕을 안 먹어. 그러니까 WKBL은 많이 드시고 계신데 KBL 그 심판분들은 욕을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안 불어요. 나 그게 더 나쁘다고 보거든. 왜냐면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실수를 해보면은 다시 돌이키면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어. 자기가 실수를 하면서. 근데 실수조차 안 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방관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심판이 아니에요. 관중이지. 고칠 기회가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항상 성공을 할 수 있겠어. 실수하면서 성공을 하는 건데 안 불어버려요 요즘에는.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두 심판들이 더 욕을 먹는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는 비디오 판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자주 일어나면 농구의 재미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탕도 맛있지만 자주 먹으면 이썩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뭐만 하면 비디오 판독이에요. 많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원래 그러니까 심판부의 설명은 항상 그렇잖아요. 4쿼터 종료 2분 전에는 2분 전에 맞나요? 그때 그 양팀 감독들이 신청하에 볼 수 있고 3쿼터까지는 되도록이면 안 보는 방향을 원래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심판 설명회 할 때 기자들 앞에서. 근데 올해는 그런 게 아예 없죠. 그런 심판부의 지난 시즌에 말했던 그런 심판부의 공언과 달리 올 시즌에는 1쿼터부터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많이 아주 자주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짜증나는 것 같아요. 심판이 이미 심판 콜을 했어요. 그러니까 레이트 콜도 되게 많아졌어요 이번 시즌 들어서. 레이트 콜도 진짜 암적인 존재인데 오심이어도 차라리 빠르게 콜을 하는 게 맞는데 파울 상황 지나고 한 10초 한 5초 3초에서 5초 정도 있다가 콜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화가 나죠. 감독 입장에서 선수 입장에서는. 이미 상황 다 지나갔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감독들이 항의를 하면은 자기가 이미 콜을 내렸는데도 비디오 판독을 하려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콜을 내려가지고 그 아웃 오브 바운드 상황이 됐는데 거기서 심판이 그러니까 감독이 강하게 항의를 한다고 해서 비디오 판독을 해버려요. 이거 자체가 문제인 게 뭐냐면 피바 룰이 우리의 그거잖아요. 피바 룰에서는 감독이 절대 항의를 못해요. 맞아. 감독이 항의를 하면 테크니컬 주는 게 맞아요. 테크니컬 경고를 주고 누적이 테크니컬 아예 파울을 주는 게 맞는데 우리는 감독이 항의를 하면 심판이 거기서 비디오 판독을 해버려요. 1쿼터부터. 그러니까 상대팀 감독은 아니 항의했다고 비디오 판독 봐주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감독들은 비디오 판독권을 한 장씩 갖고 있지만 한 장이 아니야. 수십 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의만 하면 비디오 판독 당연히 봐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설명을 못하니까 영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약간 축구의 VAR처럼 된 것 같아요. VAR이 약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팔에 맞았다든가 강력하게 항의가 있으면 그 이후에 사후에 그 장면이 지나간 이후에 주심의 재량하에 그 VAR을 체크를 하는데 사실 그건 축구는 시간이 안 멈추잖아요. 안 멈추는 스포츠고 농구는 멈추고 흐름이 그러니까 워낙 자주 바뀌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영향이 큰데 사실 1쿼터부터 그 항의 한 번에 비디오 판독을 보기 시작하니까 쿼터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흐름도 끊기고 점점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고 아셨으면 좋겠어요. 비디오 판독을 자주 본다고 해서 심판부의 신뢰도가 올라가진 않아요. 그거 회피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왜냐면은 내가 내 콜에 대해서 내가 본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자주 보면.
승부처에서는 물론 그 피바 규정하에 있기 때문에 승부처에서 감독들이 요청하에 보는 거 그거는 인정. 그거는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정당하게 보는 거니까. 근데 그거 외에 이제 그 비디오를 보는 것들은 본인이 스스로 본인의 콜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감독들이 항의할 때 비디오를 보러 가는 것 같아. 예전에는 그 총재가 지금 총재 말고요. 예전에 있었던 그 김영기 총재는 대놓고 홈팀이 많이 이겨야 뭐 관중들이 늘어난다, 뭐 농구 인기가 살아난다 이런 좀 약간 헛소리를 해가지고 야. 홈콜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게 아니잖아. 근데 이게 남자 농구도 그렇고 여자 농구도 그렇고 보다 보면 홈콜 원정콜에 구분이 없어요. 요새 그냥 다 그냥 아예 능력이 안 돼서 못 보는 수준이야. 다 손해 보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정하고 가자. 그냥 인정하고 가자. 이 정도. 하다못해 어제 그 KT 현대모비스 경기 때 물론 뭐 이게 수십 가지 장면, 수백 가지 장면 중에 하나였지만 허운 선수 그 셜롱한테 파울 당했는데 그냥 넘어갔을 때도 네. 공식 기자회견 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뭐 할 말 없죠. 난 이 판정 얘기하면은 답이 없는 것 같아. 우리가 직접 보여주고 싶어. 뭐가 틀렸다고 나중에 저희가 구독자 이거 1000명 되면 그때 라이브 방송 가능하니까 그때 다 보여드릴게요. 뭐가 문제인지. 이거 답답해 죽겠어 내가 진짜로. 맞아요. 이건 너무 많아. 그리고 유파울. 유파울. 유파울이 도입된 지 얼마나 오래됐잖아요. 근데 왜 그걸 나는 그대로 유파울을 한 번에 그냥 간 적이 없는 것 같아. 항상 비디오 판독이에요. 유파울은 무조건 비디오 판독이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저희가 판정 얘기할 때 자주 얘기하지만 그 C1부터 적용되는 그런 것 중에 뭐 C1은 항상 따지면서 뭐 C4는 아예 안 따진다든지. 그러니까 유파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상황별로 분명히 그 종류가 있잖아요. 유파울의 종류. 그러니까 유파울이 불리는 종류가 있는데 항상 한두 가지만 한 가지 고의성 여부 그것만 따지고 뭐 림과 그러니까 바스켓과 공 사이에 선수 사이에 아무도 없다 뭐 그런 그게 10호인가? 그게 10호인가 18호인가 그럴 텐데 그런 규정은 안 보고 너무 많아요. 기가 막힙니다. 그 슈페이크 동작에서 수비자가 블럭을 높게 떴다가 내려왔을 때 그 충돌이 굉장히 심하게 나올 경우도 유파울인데 그거에 대한 전혀 인지가 안 돼 있으니까 숙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다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기까지만 하죠. 네. 좋은 얘기라고. 말이라고. 네, 어쨌든 그래서 이슈를 이렇게 점검했는데 사실 판정 얘기도 많이 했고 경력자 외국 선수들의 컴백 그리고 이제 메이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이제 자연스럽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말씀드렸던 지역 방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올 시즌에 뭐 안 그래도 각 팀 감독님들이 지역 방어를 많이 쓰시긴 하셨지만 올해는 특히나 정말 많이 씁니다. 그렇죠. 대 지역 방어의 시대다라고 할 정도로 지역 방어를 정말 많이 쓰고 거의 모든 팀 감독님들이 사전 인터뷰나 이런 걸 할 때 지역 방어에 대한 얘기를 꼭 반드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조금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 좀 지역 방어는 뭐가 있을까요? 형이 보기에. 일단은 뭐 저는 사실 디테일한 지역 방어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막 이렇게 다루려고 하질 않아서 좀 큰 틀로 봤어요. 그러니까 투쓰리가 거의 없어요. 요즘 보면 대부분 다 3-2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뭐 각 팀마다 이제 자기만의 지역 존 디펜스가 다 따로 있겠지만 보통 보면 2-3보다 3-2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가드 전성 시대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지역 방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최대한 그 공격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을 정체시키고 그리고 그 가드들에게 압박을 굉장히 많이 줄 수 있게 하는 게 지역 방어거든. 솔직히 여러 의미가 있지만 근데 그 3-2 지역 방어를 하다 보면은 이게 실제로 기록에도 나와요. 지역 방어가 거의 없었던 1라운드 몇몇 팀들만 그걸 사용했었던 1라운드를 보면 가드들의 그 USG 그러니까 공격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 다 26, 27, 28까지는 안 가더라고. 근데 지금 2라운드부터 3라운드 지금까지 보면은 25를 넘어가는 선수가 단 한 명밖에 없어. 주경민 선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역 방어에 다 가드들이 억눌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3-2만 한다 그래서 가드들이 억압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뭐 해설위원분들이나 감독분들이 해치백이라고 하지만 네. 해치앤 리커버리니까 굉장히 그 가드들을 압박을 굉장히 심하게 줘. 프레셔를 굉장히 심하게 주니까 2대2 플레이도 전혀 안 나오고 그 지역 방어를 하다 보면은 약점이 되게 많잖아요. 특히 3-2를 하다 보면은 양쪽 윙사이드랑 그다음에 골밑 안에 있는 리바운드 그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그거를 차치하고 앞쪽 가드만 압박해 버리면은 공격 시간이 24초를 다 써버리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농구가 좀 재미가 없어진 것 같아. 지역 방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지역 방어가 많아진 거는 중경이 말대로 진짜 그 가드들의 활동량 제어. 사실 올해 가드들이 너무 잘해요. 이따가 저희가 3부에 세 번째 주제로 이제 얘기를 또 하겠지만 가드들이 정말 잘하고 사실 가드들이 뭔가 계속 풀어가는 농구를 지금 각 팀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각 팀의 에이스들은 거의 다 가드가 한 명씩 무조건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이 3-2-3 그리고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그러니까 뭐 사실 지역 방어를 잘 깨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김태술 지역 방어 깨는 거 하나만큼 기가 막힌데 이게 요새는 그 정도로 조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격형 가드들 그러니까 그런 공격형 가드들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지역 방어에 대해서 대처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지역 방어를 깨는 방법은 결국에는 하이포스트를 공략하거나 아니면은 상대가 수비를 읽으면서 그거를 이제 스플릿더 디펜스를 통해서 아예 그냥 2대1 그 상대의 그 압박을 찍거나 아니면은 그 돌파 그다음에 킥아웃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코트를 굉장히 넓게 쓰고 혹은 지역 방어를 쓰는 상대가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게 그러니까 좁혔다가 펴졌다가 좁혔다 펴졌다 이런 거를 많이 하게 하면은 이제 깨지는데 사실 그거를 저는 잘하는 선수가 거의 못 보긴 했어요. 왜냐면은 김태 선수는 사실 지금 일단은 비중이 많이 줄었고 저는 그래서 그거를 공격적으로 깰 수 있는 선수는 저는 허운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허운도 사실은 최근에 조금은 고전하는 것 같고 변준영 선수가 사실 KGC가 거의 지금 이번 주말에 2연패를 당할 동안에 거의 지역 방어를 못 깨서 당하는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변준영 선수가 좀 볼 쏠 시간이 많은데 변준영 선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대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 SK의 그 드롭전에 조금 많이 당했고 이재도 선수 같은 경우도 잘 대처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재 선수도 그런 것 같아요. 흐름을 타면은 그거에 대로 딱 뚫는데 이게 한번 이제 정체되는 구간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때 조금 고전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저는 그래서 3-2 얘기를 했을 때 딱 생각나는 게 요새는 SK랑 오리온인 것 같아요. SK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드롭전 그걸로 어찌 보면 문경원 감독이 전성시대를 좀 이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헤인즈 그러니까 탑 SK의 드롭전은 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탑에 장신 포워드들이 쓰면서 앞선에 견제도 길게 나가지고 때로는 그 만약에 최준영 선수 같이 쓰면 최준영 선수가 순간적으로 페인트 존까지 내려가서 2-3까지 되고 혹은 이게 좌우로 변경, 우로 변경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로테이션이 잘 돌아가는 3-2 지역 방어 중에 하나인데 사실 헤인즈가 있을 때가 가장 위력이 좋았고 요새는 안영주 선수가 쓰기도 하고 어제는 안영주 선수가 섰었거든요. 부상으로 나가기 전까지. 그리고 최준영 선수가 사실 그 부분은 되게 잘 서줬거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못 뛰는 상황에서는 사실 드롭전을 쓰기가 크게 좋진 않았고 오재현 선수가 사실 요새 잘하는데 어저께 선발로 나서지 못한 이유도 그 드롭전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 훈련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맨투맨 상황에서는 오재현을 쓰지만 지역 방어를 쓸 때는 그 오재현을 못 쓰는 이유가 결국엔 그 로테이션 때문에 그게 지역 방어는 뭐 하루아침에 일주일 2주일 훈련한다고 해서 느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대인 방어가 아니라 공간을 막는 수비이기 때문에 이게 로테이션이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제 그렇게 로테이션이 잘 굴러가려면 최소
한 시즌은 해야 이게 적응이 된다라는 게 감독님들의 보통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렇고 오리온 혹시 3-2 지역방어는 좀 어떻게 봤어요? 아니에요? 네. 별로인 것 같아요. 오리온은 그리고 오리온은 사실 3-2보다는 2-3 많이 쓰던데. 오리온이 3-2 쓸 때가 제가 봤던 가장 충격적이었던 3-2는 그 제프 이디가 탑에 올라와서 3-2 쓰는 걸 봤거든요. 혹은 그 자리에 로슨이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밑에 그 두 명은 호랑이 듀오, 두목 호랑이와 보좌관. 근데 그게 약점이 커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 방어를 뚫을 때 가장 좋은 게 엘보우 존 그 센터 쪽에서 이제 굉장히 좀 점프슛 능력이 있거나 돌파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가 가운데에서 이제 가드와 2대1을 했을 때 쉽게 뚫리는 게 지역 방어고. 그리고 양쪽 윙에서 그 사이드 코너에서 맞아요. 이제 그쪽 약점이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면 거기까지 그 공간을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승현, 이종현 선수가 그 공간을 커버하는 수비를 그렇게 많이 해본 선수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골밑 수비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선수들인데 그 양쪽 사이드까지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특히 이종현 선수가 나왔을 때 그쪽 공간에서 약점이 굉장히 많아요. 다 뚫려가지고 지는 거 많이 봤어요. 그 수비를 딱 처음 펼쳤을 때가 아마 이종현 선수 그러니까 트레이드로 합류하고 첫 경기 때 충격을 받았던 게 삼성전에서 그걸 했는데 삼성이 코너를 기가 막히게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서 슛이 다 안 들어갔어. 그래서 삼성이 졌잖아.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결국 지역 방어는 사실 슛이 안 들어가면은 상대 입장에서도 그거를 안 풀거든요. 근데 이게 공략이 된 거예요. 거예요. 슛이 안 들어갔을 뿐이지. 공략이 된 거야. 완벽하게 공략은 됐는데 슛이 안 들어가네요. 코너 쪽에서 기가 막히게 안 들어가. 삼성의 스페이싱은 굉장히 잘하는 팀이에요. 그렇죠. 근데 스페이싱의 기본이 사실 그 45도 지역에서 그 선수들이 서 있는 게 아니고 사이드 코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공간을 굉장히 맞아요. 넓히는 게 스페이싱의 기본인데 삼성이 그걸 되게 잘하거든요. 또 이규석 코치가 미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배웠던 게 그거였고 현재 김효범 코치가 그 야간에 D리그 선수들 그리고 차미석 선수들을 비롯한 이제 신인 선수들한테 얘기해 주는 게 그게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스페이싱의 기본을 알려주는 거. 그래서 삼성이 지금 보면 포워드 농구가 되는 게 그 스페이싱 자체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체되지 않고 활발하게 하는 농구가 가능해진 건데 그 슛이 들어가면 이제 지역 방어는 사실 쓸모가 없는 거지. 그치. 왜냐면은 키도 큰데 슛도 있어. 근데 기동력까지 있어. 근데 머리까지 있다? 이러면은 그래서 삼성이 지역 방어를 초반에 고전했다가 그걸 깨기 시작한 게 그 원리 기본 원리를 장착을 하고 이제 시작한 그때가 2라운드 초반부터였을 거예요. 1라운드 때 지역 방어를 다 깨졌잖아요. 그쵸. 다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2라운드부터는 삼성이 지역 방어를 딱 서면 서봐 이러고 그냥 조진 게 그때부터거든. 그리고 또 김동욱이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제 컨디션이 올라오면서 사실 그 2대2에 대해서 대처나 이런 거는 기가 막히기 때문에 또 패스 뿌려주는 게 예술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에 정통 포인트 가드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네. 지역 방어 깨는 데 있어서 삼성의 스페이싱이 가장 좀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그 3-2 존을 섰을 때 양쪽 날개 수비가 굉장히 약한 팀, 오리온 같은 팀, 이런 팀들 상대로는 뭐 백발백중이죠. 슛만 들어가면 사실은. 오리온은 사실 근데 보면은 2-3에 대해서도 진짜 오리온은 근데 사실 2-3가 더 위협적인 팀이긴 해요. 근데 다만 저는 그 양 날개에 그러니까 트리플 포스트라고 해서 그 이종현하고 이승현이 가는 그림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일단 기본적으로 제프 위디나 이종현이 페인트 존 가운데 쓰고 2-3에 그렇게 있을 때 그리고 이승현이 좀 날개에서 좀 골밑 쪽으로 뒷받침될 때 그게 오리온의 그 2-3는 굉장히 위협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일단 제프 위디의 절대적인 높이 그러니까 다리를 제프 위디는 그런 것 같아요. 자 본인이 움직이지만 않고 그러니까 꼿꼿하게 서 있을 수만 있으면 이 선수를 뚫어내기는 쉽지 않아. 왜냐면 절대 높이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조금 움직이면서 공략하는 팀들이 많아서 그거에 많이 무너지는데 사실 위디의 높이를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조금 위협적인 투쓰리인 것 같고 저는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삼성
삼성이 그러니까 잘 깨는 팀이기도 하지만 투수리를 섰을 때 극단적으로 힉스의 조금 수비를 극대화시키려는 혹은 극단적으로 사용하려는 좀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2대1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해지를 굉장히 길게 해지를 강하게 나가면서 대신 힉스가 스크리너 수비수일 때는 그렇게 길게 안 나고 빠르게 리커버리 한 다음에 페인트 존에 자리 잡고 만약에 힉스가 페인트 존에 자리를 잡았다. 그러면은 무조건 3점을 던지는 거를 좀 극도로 경계하는 뭐 스위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돌파를 유도하는 거죠. 돌파를 유도했을 때 골밑에 누가 있냐? 힉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힉스와의 그 1대1 상황을 만들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이. 지역 방어가 전 늘어나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꽤 재밌긴 해요. 지역 방어를 통해서 상대를 수비하고 그걸 통해서 속공을 나와가지고 득점하는 그 과정이 동호회 농구에서 되게 많이 하는 거야. 대인방을 못 하니까 동호회 농구는. 그렇죠. 특히 동호회 농구는 투수리가 기본이잖아요. 왜냐면 이제 그 아울즈나 이런 되게 높은 그런 팀들 말고요. 저 같은 이제 동네 농구인들이 하는 그런 농구 동호회에서는 이제 투쓰리가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맨투맨 하면 지쳐. 힘들어. 힘들어. 근데 이제 사실 농구를 보는 입장에서 프로 농구를 보는 입장에서 사실 지역 방어가 늘어나면서 가드들의 활동 영역이 굉장히 제한이 됐고 실제로 그게 USG 퍼센트에서 굉장히 적나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면 사실 팬분들도 굉장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1라운드 때 보면 뭐 기가 막혔잖아요. 1대1 승부 딱 하고 대인 방어 많고 물론 뭐 트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좀 됐지만 사실 그러면서 뚫리고 뚫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좀 바라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게 NBA, 필리핀 약간 이런 농구들, 약간 일본 이런 쪽들. 근데 이게 약간 우리나라가 지역 방어 많이 쓰면서 하려는 농구가 약간 유럽식이거든. 그래서 약간 유럽이랑 비슷하다고 맨날 얘기하지만 저는 아니라고 얘기했죠. 발톱의 때도 아니라고.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걸 약간 비슷하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럽이랑 좀 다른 게 유럽은 지역 방어를 설 줄도 알고 깰 줄도 아는 나라 그 대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하니까 그치.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시스템은 없잖아요. 선수가 없어서 지역 방어를 쓰는 것뿐이야. 그리고 혹은 체력 보전을 위해서.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그 안타까움이 묻어나 있는 지역 방어를 프로에서 이제 배우려고 하니까 되겠어요? 프로는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증명하는 곳에서 지역 방어를 배우고 있으니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깰 줄도 모르고 설 줄도 모르는 거야. 전 그래서 가끔 김태수 선수가 DB 경기 볼 때 재밌는 게 뭐냐면 김태수 선수가 이제 등장했을 때 가끔 지역 방어를 기가 막히게 깰 때가 있어요. 그런 그러니까 김태수 선수는 진짜 잘해요. 그냥 도사거든요. 진짜 그냥 오히려 지역 방어를 오는 걸 반기는 느낌이야. 지역 방어 딱 오잖아. 그러면 매뉴얼이 딱 있어. 딱딱딱 했을 때 그거대로 이제 팀 그 동료들의 움직임이랑 이렇게 더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깨거든요. 그걸. 그때가 좀 그게 좀 희열을 느끼긴 했는데 사실 그만큼 확실하게 깨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더 지역 방어가 더 많이 써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어찌됐든 그 공격에 또 집중을 하고 좀 타이트한 일정 그다음에 뭐 4일 동안 3경기 이렇게 경기를 치르는 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팀들이 이제 주축 선수들의 좀 수비에서 체력을 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지역 방어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좀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지역 방어를 선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그 상대 공격 속도 트랜지션을 일단은 템포를 늦춘다는 소리거든. 왜냐하면 지역 방어는 어쨌든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대 입장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빠른 트랜지션이 안 되고 결국에는 세트 오펜스를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지역 방어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 방어가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템포가 조금 많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걸 좀 보여줄 수도 있겠죠. 지역 방어를 폐지하는 건 어떨까요? 예전에 NBA가 한번 그랬던 것 같은데. 도움 안 된다니까요. 왜 피바룰에서 어떻게 지역 방어를 없애요? 우리 피바룰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로컬룰 잘만 만들면서 뭔 우리만의 규정 많잖아 KBL.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농구를 되게 깊이 있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겉으로 봤을 때 정말 재밌는 거 그냥
야구를 깊이 있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만족감을 위해서 야구가 뭐 룰을 굉장히 뭐 복잡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야구 인기가 높아진 걸까요? 아니요. 그냥 치고 삼진 잡고 단순한 거에 굉장히 재미를 느끼거든요. 사람들은, 팬들은. 점수 많이 나고. 네, 축구가 왜 인기가 많겠어요, 남자들한테? 아유, 때려가지고 들어가면 재밌잖아요. 그 재미를 처음에 알고 나서 4-4-2가 뭔지 4-3-3이 뭔지 백스리가 뭔지 뭐 이런 걸 다 알면서 그 더 재미의 깊이를 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농구는 일단 넣는 게 재밌어야 되는데 지역 방어 서니까 넣지도 못해. 공격 제한 시간 다 써야 돼. 24초 동안. 그러니까 저득점 게임 나오고 무슨 3쿼터 중반 됐는데 50대 60이에요 막. 진짜로. 어제 네. 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유럽처럼 전술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한 그런 상황이어서 그렇게 계속 저득점 게임이 나오는 거면 그 과정이 굉장히 재밌어서 아니면은 거기는 경기보단 약간 그 팀의 그 지역적인 문화가 굉장히 강해서 약간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그런 팬덤이나 이런 게 커서 이런 게 아니잖아 우리는. 일단 재미가 먼저잖아. 그치. 그게 있어야 되잖아. 우린 약간 전통보단 재미가 먼저잖아. 유입을 시켜야 되니까. 약간 그런 게 필요한데 이것저것 다 챙기려고 하니까 지역 방어도 해야 돼. 국제 대회 기량 향상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서 1등 합니까? 1등할 수도 있지. 호주랑 뉴질랜드가 있는데 무슨 1등이야. 우리 죽었다 깨라도 1등 못해요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우린 차라리 재미를 찾자. 지역 방어 폐지. 이러면은 가드들은 더 이렇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두경민 선수가 28%를 넘고 있어요. 공격 점유율이.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두경민 선수 잘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대부분의 그 공격 점유율, 그러니까 USG 퍼센트를 보면 외국 선수들이 윗순위를 다 지배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우리가 아는 라스 형, 미네라스 형이 40%가 돼요. 자기가 나왔을 때. 자기가 나왔을 때 공격 점유율이 40%가 넘는다고. 근데 그것도 참 신기한 것 같긴 한데 이제 두경민 선수가 28%가 왜 대단한 거냐면 역대 KBL 선수들을 보더라도 28%로 시즌을 끝낸 적이 없어요. 가드주 중에. 대부분 다 센터, 포워드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센터 포워드 중에서도 몇몇 안 돼. 서장훈 선수, 그 방성윤 선수 이 정도. 그러니까 뭐 외국 선수랑 정면으로 맞짱을 떠도 되는 그런 정도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 정도가 그랬지. 괴물들만. 괴물들. 근데 이제 가드들 중에서는 이제 허재. 그러니까 괴물들만 나오는 거야. 그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내가 외국 선수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뭐가 밀려라고 하는 선수들이 그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근데 두경민 선수가 28점, 제가 어제 경기 전까지 봤을 때 28.4%였어요. 엄청 높은 거예요. 엄청 높은 건데. 네,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가드들 중에서 그 2위가 김낙현 선수인데 24%대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엄청 그러니까 이 선수도 26, 27%까지 올라갔고. 그러니까 지금 지역 방어 이게 계속 많아지면서 가드들이 공격 점유율 할 수 있는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럼 결국에는 또 용병한테 볼 가고 포워드들한테 볼 가고. 근데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득점이 안 나와요. 득점이 안 나와. 소위 말하는 진흙탕 싸움. 어. 저득점 경기. 아니면 아예 갑이지거나 부비적거리는 저득점 게임이거나 둘 중에 하나야 지금 요즘에 보면 KBL을. 그러니까 좀 그게 아쉽죠.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러네요. 어쨌든 가드들의 그 활약을 막기 위해서 선택한 이 지역 방어가 통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감독들의 선택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드들의 그런 공격 점유율도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 몇몇 감독님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외국 선수들의 득점력이 떨어진 거 과거에 비해서 국내 가드들이 먼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외국 선수들이 득점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뭐랄까 너무 극단적인 부분들만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국내 가드들이 굉장히 잘했던 1라운드 때처럼 이렇게 좀 경기력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 방어 때문에 재미가 없어. 그건 좀
1라운드에 와 이랬던 음. 그 느낌은 좀 아니야. 변준영 선수 봐요. 지금 1라운드 때만 하더라도 거의 뭐 약간 좀 오버 더해서 MVP 레이스에 참가를 했다 정도로 볼 수 있었는데 3년 차에 지금 뭐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다니. 이제 이재도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아, 그건 또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역 방어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한번 그 가드들의 전성 시대에 이미 앞에서 조금 언급이 나왔지만 마지막 주제가 이제 가드들의 전성 시대. 과연 각 팀들의 가드들 현재까지 중간 평가를 한번 살짝 내려보는. 왜냐하면 사실 이제 반환점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제 가드들의 활약상을 한번 평점으로 한번 매기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평점으로 매기는 순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팀 순위 따라서 한번 갈까요? 1위부터 할까요? 아니면 10위부터 할까요? 사실 가드들의 평점은 순위랑은 상관없긴 한데 그러면 일단 최하위부터 가시죠. 원주 DB의 가드 한 몇 점 정도 보십니까? 10점 만점에. 저는 거의 팀의 전부라고 보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9점. 10점 만점에 9점. 이거는 비중이 생각해서 비중만. 그러니까 그 팀 성적을 제외한 그 선수의. 그러니까 전 두경민 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DB의 가드는 웅이죠, 웅. 두경민 선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경민 선수가 진짜 지난 K 시즌 때 박지훈 선수한테 셧다운 당한 거 빼곤 정말 살림꾼이에요. 혼자 다 해요 지금. 그때 그 4쿼터에 13점 넣은 경기도 기가 막혔거든요. 저는 두경민 선수가 오히려 스텝업을 한 시즌인데 팀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가려지는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퍼포먼스가 17, 18 시즌 때 MVP 받았을 때랑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정말 잘해요. 진짜 잘해요. 근데 주목 진짜 못 받고 있어요. 이기지 못하니까 진짜로. 저는 두경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DB는 9점 정도? 나머지 선수들이 점수를 다 깎아먹어서 1점을 뺀 거예요. 진짜 10점 만점에 그러니까 10점 주고 싶어요. 나머지 선수들이 그렇게 못했는데 그만큼 두경민 선수의 퍼포먼스가 엄청 뛰어났다라는 9점을 먹어서 혼자 9점을 먹은 거니까. 저도 약간 느낌이 비슷한. 저도 한 7점? 왜냐면은 그 3점은 두경 7점인데 그 3점을 뺀 이유는 어쨌든 못 이겨서. 근데 사실 7점은 다 두경민 거. 나머지 선수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타이치. 그다음에 이준이랑 이용우는 이제 막 데뷔했기 때문에 논 내려둡시다. 미비. 거의 아직 논의 대상이 아니고 말 그대로 허웅.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허웅 선수 가드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포워드죠. 국가대표에서 포워드였잖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은 이제 9위 창원 LG입니다. 창원 LG의 가드. 여기는 가드가 너무 많은데. 벌떼야 벌떼. 창원 LG 가드는 저는 한 8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8점. 왜냐? 김실애, 이원대 그리고 최근에 합류한 박경상. 박경상 선수는 뭐 물론 활약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한 8점? 왜냐면 여기도 어쨌든 가드가 풀어가는 팀인 것 같아서. 그리고 전력상 봤을 때 이원대 선수가 올라온 게 저는 크다고 봐요. 이원대 선수가 사실 이렇게 할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건데 조성원 감독님의 말을 따르면 이원대 선수가 사실 그 전까지 조금 우울한 그렇게 밝지 않은 성격이었대요. 좀 어두운 면이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조성원 감독님이 부임을 하고 선수들한테 가장 강조했던 거는 어쨌든 분위기 그리고 자신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려고 하는 게 어쨌든 조성원 감독님의 그 뼈대잖아요, 농구에. 근데 그거에 가장 조금 수혜를 받은 선수가 아닌가. 그래서 요새는 되게 밝아졌대요, 이원대 선수가. 그래서 김실애와 이원대 두 선수 정도면은 8점? 네. 전 4점. 왜?
가드가 대부분의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 팀이 구승. 근데 뭐 물론 LG가 지금 잘하고 못하고 있다를 떠나가지고 사실 좀 기대했던 것 이하의 좀 이게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가드 때문에 이기고 지고가 없어 경기가 거의. 정말로 그러니까 경기를 보면 경기의 결과는 다른 부분에서 결정된다. 네, 영향력이 엄청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가드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양으로 보면은 양만 봤을 때는 사람 수 많아서 점수를 높게 줄 수 있을 것 같은. 네. 근데 그 전체적인 기량을 봤을 땐 이원대 선수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김시래 선수 뭐 논외. 근데 뭐 여러 가지 선수도 박경 선수 돌아왔고 이게 아직은 이번 저희가 지금 3라운드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이 정도 전 4점 주고 싶은데 만약에 시즌 더 치렀을 때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시스템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조성원 감독님도 이제 확실하게 그 주전과 백업에 대해서 확실히 질서가 정리됐을 때 그 선수들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뭐 이거는 거의 벌떼가 그 농구 같은 느낌이에요. 가드만 보면 어떤 타이밍에 어떤 선수가 나온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건 맞아. 너무 많아. 근데 저는 그냥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저는 근데 더 깎아먹을 점수가 왜냐면 지금은 사실 이원대 선수도 슛감이랑 이런 게 워낙 좋아서 활약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딱 8점 지금이 제가 봤을 때 최고점인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딱 이 주제를 꺼냈을 때가 지금 고점인 것 같고 저는 여기서부터 더 올라갈 일은 없을 것 같고 맥시멈이 8인데 지금 맥시멈에 걸렸어. 근데 깎아먹을 확률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LG에서 지금 그나마 농구를 하는 선수가 저는 이 둘. 그 다음에 뭐 라렌 정도? 라렌은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터져줄 땐 터져주는 라렌? 아유 라렌 없으면 구승도 못했어요. 그런 느낌이라서 사실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순위로 한번 넘어가 보면 다음이 이제 지금 역대급 또 시즌이 만들어지면서 공동 4위가 무려 5팀이 되는 뭐 다음이 공동 4위야. 12, 9위 했는데 그 다음이 공동 4위 11승 11패가 5팀. 아 역대급이다 진짜. 심지어 승수 패스도 다 똑같은 팀 공동 4위로 5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KBL에 올라와 있는 팀 순위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공동 4위 중에 가장 밑에 있는 게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현재. 아니 오 전자랜드가 그렇게 됐어요? 전자랜드가 많이 까먹었어요. 1라운드 7승 2패 2라운드 2승 7패 3라운드는 그래도 2승 2패 하고 있네. 왜냐면은 7승 2패 2승 7패로 해서 5할 딱 맞췄으니까. 균형의 수호자 전자랜드의 가드진은 몇 점일까요? 이 팀도 결국엔 김낙현 선수밖에 없어요. 맞아. 결국엔 김낙현 선수예요. 가드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박찬희 선수는 또 최근에 부상이잖아. 이제 뭐 신인들은 논외로 시작을 했고 사실 양준호 선수가 뭐 지금은 영향력을 뭐 이렇게 발휘할 때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근데 박찬희 선수 지금 이제 부상이고요. 근데 박찬희 선수가 있었을 때도 사실 유도훈 감독님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박찬희 선수가 살아나야 이게 이제 김낙현 선수가 잘하고 있지만 김낙현 선수가 지금 완벽하지 않은 선수인데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박찬희 선수다. 근데 그 박찬희 선수가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그게 연패 과정에 나왔던 얘기였어요. 결국에는 이제 부상 중으로 지금 이제 휴식을 취하고 있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박찬희 선수가 자기 장점을 완전히 다 잃어버린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크다 보면 박찬희 선수랑 김낙현 선수 두 명만 가드잖아요. 맞아. 없잖아. 없어. 김낙현 선수 불쌍해 죽겠어. 진짜로.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 마지막 언제였지? 삼성전이었나요? 삼성전이 아니었고 언제였지? 하여튼 마지막 공격 때 클러치 상황에서 6초인가 남기고 6초인가 7초를 남기고 엔드라인에서 돌파를 하는데 결국 그 협력 수비에 당해서 뺏긴 다음에 멍하니 쳐다보는 그 눈빛이 왜 안 도와줘? 왜 나 혼자 돌파해야 돼? 나만 농구해? 나만 농구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되게 외로워. 그래서
6점 주겠습니다. 나도 6점. 네. DB보다 낮은 이유는 음. 결국엔 그 까먹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김낙현은 잘해. 김낙현을 뭐 한 8점. 김낙현 혼자. 근데 이제 두경민 선수와 다른 건 두경민은 기복이 없는데 김낙현 선수는 기복이 커요. 근데 그 난 그 기복에 어쩔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두경민 선수 옆에는 하다못해 김태수 선수라도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김태수 선수가 같이 뛰면은 그래도 해줄 때는 해주거든. 물론 승수는 단 6승에 그쳤지만 플레이적인 것만 봤을 때. 근데 지금 김낙현 옆에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김낙현이 솔직히 말해서 김낙현 선수만 개인만 놓고 본다? 저는 한 8점, 9점, 8점까지도 8.9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자랜드 팀 가드를 봤을 때 6점.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그 나머지 선수들이 마이너스인 거지. 마이너스 2점을 깎아먹었어. 그래서 6점이야. 김낙현은 저는 무조건 8.9점 이상 가는 가드라고 보는데 다른 선수들이 너무 안 도와준다. 못 도와주는 건지. 외로운 가장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소년 가장이야. 좀 안 되긴 해요. 왜냐면은 견제가 다른 팀 가드들에 비해서 배 이상인 것 같아. 배는 들어오는 것 같아. 전자랜드 실질적 외국 선수가 김낙현 선수고 DB도 실질적 외국 선수가 두경민 선수예요. 그러니까 견제가 더 빡셀 수밖에 없어. 그 둘만 잡으면 되거든. 그 팀을 상대할 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김낙현 선수가 기복을 보인다고 하는 것도 결국엔 도와줄 사람이 너무 없어. 이 정도로 없으면 솔직히 말해서 제임스 하든 뭐 그 정도 아닌 이상 막힐 수밖에 없어. 르브론 제임스는 뚫을 수 있어요. 르브론 제임스 뭐 제임스 하든 이런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는 선수들이 아닌 이상 막힐 수밖에 없는데 김낙현 선수 되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안쓰럽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러면 다른 공동사의 팀이죠. 울산현대 모비스입니다. 울산현대 모비스의 가드진의 중간 성적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동환이 형이 이류농구에선가 굉장히 현대모비스 가드진을 높게 봤던 것 같은데. 저는 최근 들어서 그래도 이현민 선수나 김민구 선수가 그래도 시즌 초반보다는 좀 올라온 것 같아서 5점 주고 싶어요. 왜 나랑 점수가 이렇게 똑같아? 나 5점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른 팀에 비해서는 가드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팀이에요. 사실은 서명주 선수가 많이 올라왔다고 하지만 지금 뭐 다른 정상급 가드들과는 비교 자체가 좀 부끄러울 정도거든요. 근데 서정현 선수는 더 커야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도 굉장히 잘해주고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성장통을 느끼고 있지만 그거는 성장을 위한 당연한 단계라고 보고 서명준 선수는 굉장히 플러스. 근데 이현민 선수도 최근에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근데 그걸로만 봤을 때 이미 다 까먹은 걸 다 이렇게 그게 상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김민구 선수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굉장히 큰 것 같아서 5점 정도? 저도 한 딱 반타작. 네. 그러니까 뭐 팀에 기여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만큼 까먹는 부분도 있고 불안하고 그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드가 제일 적어. 그리고 어쩔 때 보면 이제 특히나 조금 현대모비스가 잘 풀릴 때는 사실 뭐 서명주 선수의 그런 직선 돌파 그런 것들이 조금 눈에 들어오지만 이 팀이 최근에 다시 좀 안 풀릴 때가 많잖아요. 그때 보면은 결국에는 포스트로 가거든. 결국에는 함지훈, 숄롱, 장재석 뭐 이런 쪽에 좀 비중이 크고 최근에는 뭐 최진수 정도 도와주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가드들은 얹혀갈 때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조금 현대모비스의 가드들은 한 5점 정도 그러니까 딱 반타작 좀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산 KT. 부산 KT의 가드진은 저는 부산 KT의 가드진 한 8점? 왜냐 일단은 허훈은 MVP 가드다. 그리고 거기 옆에 이제 조력자로 등장한 박지원. 물론 두 명의 선수들은 어느 순간 이제 사라졌습니다. KT의 두 명의 가드들은 누구? 김희태 선수요? 네. 제 손등 부상 때문에 아. 쉬고 있대요. 네. 부상이 또 그새 생겨. 제가 그래서 손등 부상 당했다 그래가지고 혹시 그 요즘 엔트리 못 들어와가지고 화나서 막 벽친 거 아니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훈련 중에 손등을 부딪혀가지고 다쳤다.
손등. 네, 그래서 6주 쉬기인데 지금 한 2주 정도 지났으니까 한 4주 정도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진강 선수는 사실 서운철 감독님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지만 기회를 못 받고 있어서 그 박지원 선수가 합류하면서 KT가 굉장히 좀 가드진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그래도 풀었죠. 그렇죠. 허운 선수가 지난 시즌만큼 이렇게 공격적인 부분에서 이제 언터처블한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지만 사실 양호석 선수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고 또 김영환 선수도 나이를 잊은 것 같이 뛰고 있으니까 덩크한 거 봤어요? 덩크하는 거 근데 네 그래도 몸 관리 정말 열심히 하신 것 같아서 진짜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그 허운 선수의 득점력을 가져가고 대신 허운의 어시스트가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한 6.5점. 왜 갑자기 근데 6.5점이야? KT 농구는 허운 중심의 농구가 됐을 때는 참 안 돼요. 요새 특히나 초반 라운드 때 부진했던 이유는 허운 원맨 팀이었기 때문에 부진했던 거지. 지금의 팀은 허운 원맨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드 중심으로 돌아가는 팀이 아니고 포워드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외국 선수들이 안정됐을 때 저는 진짜 KT가 예전에 첫 시즌 때 좋았던 것처럼 두 번째 시즌 때 나쁘지 않았던 것처럼 그런 농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잘 되고 있거든요. 지난 시즌도 사실 허운이 잘했지만 허운 중심의 팀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허운이 MVP급으로 언터처블로 활약은 했지만 그 주변을 지켜주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번 시즌 1라운드 때는 전혀 없었어. 2, 3라운드 들어오면서 포워드들 양호석 선수 꾸준하게 솔직히 어찌 보면 양호석 선수도 MVP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는 선수고 최근의 성적 보면 그리고 막 그 주변이 받쳐주는 상황에서 허운이 이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그 부족한 수비적인 부분을 박지원이 잘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6.5. 근데 그 나머지 3.5는 어디서 까먹은 거죠? 둘 빼고 없다? 그게 가장. 그러니까 그 두 선수만으로 8.9점을 주기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그 두 선수 난 내가 8점을 준 이유는 허운 7점, 박지원 1점 정도 비중이 생각하면 왜냐면은 그래도 아직은 박지원 선수가 잘하고는 있지만 신인이기 때문에 영향력이나 물론 그것 때문에 허운의 부담이 덜 거는 사실. 정정 뭐? 7.5. 왜 갑자기 올라왔어? 1점. 7.5. 왜 갑자기 올라왔어? 너무 허운을 폄하한 것 같아. 허운이 잘해지고 있는데 저는 허운 원맨 팀이 됐을 때 KT는 절대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짜게 준 건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짜게 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또 7.5. 7.5. 입장 변경. 2.5. 약간 좀 흔들렸네. 그래서 일단은 KT의 가드의 핵심은 결국엔 어쨌든 허운이라서. 근데 하는 거 보면 근데 저는 그러니까 뭐 득점력이 뭐 떨어졌다 뭐 이런 거 얘기가 있지만 전 그래도 잘해주는 것 같아요. 진짜 보면은 근데 되게 웃긴 게 그러니까 이 선수도 3년 차잖아요. 이제 3년 차밖에 안 된 가드인데 이미 뭐 한 8, 9년 뛴 KBL에서 8, 9년 뛴 가드처럼 하기 때문에 여유가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그 허재 감독님의 약간 그거 피를 물려받은 건지 아니면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원래 좀 굉장히 낙천적이라고 그리고 뭐 실수를 해도 금방 뭐 잊어버리는 성격이고 막 약간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때문인지 몰라도 여유가 그냥 저는 이 선수가 가장 대단하다고 느낀 건 상대 수비를 보면서 대처한다는 게 되는 선수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결국엔 여유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수비가 어떻게 들어온지를 보고 그거에 대해서 해법을 딱 대처를 하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선수한테 뭐 해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상대 해치 수비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물으면 정확히 상대 수비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선수 중에 하나예요. 진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는 그 수비를 다 보고 있다는 소리거든. 플레이를 하면서. 하긴 인터뷰할 때 그 선수의 BQ가 딱 드러나는 장면도 있어요. 뭔가 전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되게 그냥 뭐 얼버무린 선수가 있는 반면 굳은 일만 얘기하는 선수는 다음에 그 질문을 못해. 그러니까 굳은 일과 리바운드에 집중했습니다라고 답하는 선수들한테는 더 기대감이 없어요. 근데 대신에 어떤 플레이를 질문을 했을 때 특정 선수들이 있어요. 허훈, 이대성 뭐 이런 선수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확하게 그 상황에 대해서 딱 설명해주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런 선수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운으로 나온 장면이 아니구나. 음. 자기가 딱 판단을 해가지고 나온 장면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죠. 알고 그때 캐치를 하는 거죠. 알고 우리는. 분석하고 음. 대처까지 되는 그렇죠. 그런 유형의 선수들이 그게 아니고 이제 꾸준히를 열심히 했습니다. 리바운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선수들한테는 뭐 더 기대하는 게 없죠. 그래서 저는 허운의 그런 그 경기를 읽는 능력이 음. 굉장히 뛰어나다고 음. 보는 선수 중에 하나입니다. 음. 그리고 다음은 이제 서울 SK입니다. SK도 많이 내려왔어요. 5연패 충격의 5연패에 빠졌다가 바로 어제 KGC를 잡으면서 5연패를 끊었고 그다음에 간신히 5월 승률을 맞췄습니다. 사실 1, 2권에 있다가 이제 충격의 5연패 그래서 5월 승률까지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던 SK의 가드진 저는 7점. 저도 한 딱 그 정도? 저는 한 7.5 저는 그 5연패 과정에서 가드들의 문제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 포워드나 외국 선수들 부진이 이유였다면 저는 8.9점도 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은 해요. 사실 김상현 선수가 굉장히 잘하고 있었고 또 이번에 신인 오재현도 저는 뭐 신인들은 노내로 생각했지만 오재현은 노내로 둘 수가 없는 평균 지금 10점 거의 찍는 거 알아요? 네. 정말 너무 잘하는 그리고 최성원 선수도 사실 뭐 지금 보면은 지난 시즌 때의 그런 퍼포먼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건실하게 자기 걸 해주고 있고 뭐 사실 그 오재현 선수는 진짜 미친 것 5연패 같아. 과정에서도 기가 막혔어요. 오히려 김선영 선수보다 더 잘했어. 그 5연패 과정에서 가장 큰 그 페인 중에 하나가 한 지분 한 99.9%가 김선영 선수의 부진이었거든요. SK는 사실 지금 거의 김선영 선수 원맨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선수의 손의 그 활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팀이기도 해요. 팀이 됐어요. 근데 그게 원맨 팀이 됐을 때 KBL은 진짜 안 좋거든요. 성적이 안 나와. 원맨 팀이 되면. 왜냐면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진짜 똑똑해요. 약점 뭐 하나 딱 약점이 있으면 그것만 집요하게 이렇게 후벼 파잖아. 그러니까. 근데 SK가 원래 사실 김성현 선수 원맨 팀일 수가 없는 팀인데 정말 빵빵한 선수단을 가지고 있는 팀인데 김성현 선수가 부진했다고 내리 5연패를 해버리죠. 왜냐면 처음 공격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그 선수가 관여가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전 7점을 주고 싶어요. 그래도 그 전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전에 너무 잘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어. 네, 그렇다고 이번에 5연패 했다고 6.5점 줄 수는 없는 것 같아. 김선영 선수는 사실 마음고생이 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멘탈이 강한 유형이 아니어서 사실 이번에 1년의 사건이 있은 후에 사실 김선영 선수 스스로도 좀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보면서 사실 주장이라면은 그거를 좀 잡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개인의 성향 차이기 때문에 뭐 제가 뭐 그거에 주장감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좀 내 마음이 여린 사람은 주장하면 안 돼. 마음이 좀 마음고생 되게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 본인도 마음고생 되게 많이 했다고 스스로도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저께 보니까. 그리고 저는 7.5점 준 게 그 오재현의 플러스 윤이 너무 크다. 그래서 오재현이 너무 잘해. 사실 지금 거의 김선영 다음에 넘버 2 가드로 지금 올라가면서 김선영 선수가 사실 최근 그 연패 시작하는 첫 3경기는 모두 한 자리 득점을 했는데 최근에 한 4경기인가 연속으로는 지금 2자리 득점하고 있거든요. 어제는 32점, 시즌 최다 32점 넣었고 저는 현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오재현이 그거를 볼핸들링이나 이런 것들을 부담을 덜어주니까 이 선수가 조금 공격이 좀 색깔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사실 LG전도 패배는 했지만 리드까지 잡고 있었고 안영준의 5번칙 퇴장이 아니었으면 충분히 연패를 그때 끊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결국에는 넘어갔지만 근데 결국 오재현 선수가 이게 알게 모르게 김선영 선수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어. 공격 수비가 다 돼요. 그 선수는. 기가 잘생겼잖아. 잘생겼어. 그게 진짜 SK 가드의 진정한 계보로 있는 거라니까. 근데 이 선수가 어저께 순우 선수 인터뷰를 처음 들어왔대. 어제 순우 선수가 들어왔거든 인터뷰실에. 다 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좀 안타까웠어. 내가 입단했는데 자기 한 번도 못 이겼다 이거. 그래서 솔직히 형들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지만 자기도 나 때문에 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야. 이제 막 프로 무대에 들어온 선수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래서 어저께
그 KGC 인터뷰실 문이 뒤쪽에 있잖아요. 음. 근데 인터뷰실을 문을 열고 들어와서 뒤쪽에 앉으려고 했대. 어디 앉는지를 몰라서. 그리고 대학리그 때는 네. 본인이 그러다 대학리그 때는 기자분들이 한두 명 오셨는데 아 그렇지. 어제 한 거의 1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10명 가까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깜짝 놀랐다는 거야. 음. 그러면서 이제 뒤에 앉을 뻔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앉으려고 하더라. 김선호 선수 옆에서 그러더라고. 어. 그거 보면서 플레이는 그렇게 해도 애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게 한양대 가드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양동근, 음. 이재도, 음. 뭐 오재현, 음. 한양대산 그 되게 에너지 레벨 높은 가드. 공수 밸런스가 다 좋네. 어. 네, 한양대 가드들이. 그게 딱 지금 딱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이즈도 좋고 아우 너무 잘해. 네, 너무 잘해서 그래서 저는 한 7.5점. 음. 오재현 선수는 진짜 어떻게 이 선수를 2라운드 1승에서 건졌지? 아마 쾌재를 부르고 있었지 않을까? 올해 SK가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인 거 아닌가요? 근데 뭐 아직 뭐 이제 시작이니까. 신이나 어제 안 그래도 얘기가 나왔을 때 본인도 그러더라고. 경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 약점 파악되면 자기 못할 수도 있다. 근데 약점 파악되면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다부지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네, 다음은 이제 마지막 공동 4위 팀입니다. 서울삼성. 서울삼성의 가드진 전 자신 있게 말합니다. 2점 봅니다. 저는 이관희 선수 때문에 2점 주겠습니다. 저도 이관희 때문에 2점. 네. 여기까지.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기는 여긴 가드가 농구하는 팀 아닙니다. 가드가 없는 팀이에요. 진짜 이관희 선수가 잘해서 2점 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근데 난 솔직히 말해도 내가 서울삼성의 6강을 밀었지만 이 팀이 어떻게 5할 승률을 유지하고 5할 승률을 맞췄는지도 신기한 팀이야. 가드들의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하는 게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예, 여기까지. 사실 진짜 더 말할 게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고 다음은 3위 고양 오리온입니다. 고양 오리온의 가드 한 명 있죠. 2명이지. 2명? 한호빈. 한호빈 선수. 한호빈도 있잖아요. 왜 그래? 저는 그래서 이대성과 한호빈의 조합이라면 저는 한 9점. 이대성 요새는 완벽. 한호빈도 제가 봤을 때는 알을 한번 깨고 나온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전 9점. 형의 생각은? 저도 8점. 근데 형은 좀 대체적으로 좀 짜네. 되게 짠 남자네. 그 이대성 선수가 그 오리온의 전체적인 공격 주도를 다 해요. 맞아요. 진짜 포인트 가드인데 그러면서 자기 공격까지도 해요. 근데 자기 공격이 좀 많아서 강울준 감독님이 좀 약간 좀 자제시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대성 선수 같은 스타일의 그 자기 주도적인 그런 농구를 굉장히 좀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오리온이 굉장히 원맨 팀도 아니고 그 막 마냥 이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그냥 찬스가 나서 던지는 건데 그게 이기적일 수는 없지. 그리고 다른 선수들이 찬스가 안 났는데 자기가 던지는 것도 맞는 거고. 저는 이대성 선수의 농구가 뭐 100% 옳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 자기 주도적인 농구는 정말 센세이션하다? 정말로. 그리고 한호빈 선수도 옆에서 보조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대성 선수가 안 될 때 한호빈 선수가 딱 이렇게 자리 잡아주는 게 있어. 풀어주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8점. 2점. 8점. 오늘도 근데 되게 잘하네요. 오늘도 지금 제가 중간 기록인데 23분 20초 뛰면서 19점 넣었고. 누구? 이대성. 와, 상대가 누구죠? LG. 그럴 수 있어. 야투 성공률이 무려 63.6%. 와, 기가 막혀. LG에선 이대성 선수 막을 가드가 없어요. 왜 막을 선수 있지. 선수는 많죠. 그렇긴 하지. 이렇게 넘어가고 자 2위 안양 KGC입니다. 안양 KGC의 가드진? 2명 있잖아요 가드. 근데 저는요 인상공사에 9점 주고 싶어요. 최고 점수. 오 그러네. 8점인데 이재도 변준영이 8점인데 뭐 이재도 변준영 선수 변준영 선수는 약간 좀 내려오고 있고 이재도 선수 지금 최고죠. 그래서 8점인데 제가 지금까지 준 점수 중에 최고가 8점일 거예요. 맞아. 근데 8점인데 플러스 1점 우동현. 잘생겨서? 우동현 그게 아니고 우동현 선수가 직접 많이 뛰진 못하는데 벤치에서 힘을 엄청 주는 선수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통 이런 게 있대요. 이재도 선수한테 이런 얘기를 한대요. 형은 공격이 되게 잘하는데 왜 공격 안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한 순간부터 이재 선수가 공격을 되게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득점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또 변준영 선수랑 진짜 일화가 있어요. 이게 일화가 있어. 기다려봐. 내가 이거를 진짜 들은 게 있는데 기가 막혀 진짜로. 진짜 기가 막혀요. 이게 왜냐면 저는 우동현 선수 1점을 줄 수밖에 없는 있어. 그 양희종 선수가 이런 얘기했대. 부상이 있었을 때. 네. 그 관중석에서 경기를 보고 있는데 네. 우동현 선수가 벤치에서 막 방방 뛰면서 막 응원을 하고 있더래 경기를. 그래서 양희종 선수가 그걸 보면서 경기 안 보인다고 막 짜증을 냈는데 막상 자기가 코트로 돌아오고 나서 우동현 선수가 그런 거 보니까 너무 좋더래. 힘이 난대 진짜로. 그리고 변준영 선수랑 이제 1대1 연습할 때 파트너래요. 근데 이제 변준영 선수가 요즘에 스텝백을 많이 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그 우동현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대요. 너 거기서 스텝백 하는 거 다 보인다고. 좀 이렇게 어떻게 해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하나? 동기부여의 아이콘이네. 그러니까 자기가 농구로서 도움을 지금 못 주고 있잖아요. 왜냐면 기회를 못 받고 있으니까. 근데 대신에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동료들한테 그런 시너지, 그러니까 약간 그 힘을 주는 역할. 저는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 선수는 1인분 하고 있다고 봐요. 진짜로. 진짜 KGC에 대한 깊은 소속감을 좀 느끼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겠는데. 이게 팀이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팀이지. 팀원으로서의 진짜 역할. 그러니까 내가 좀 못 뛰더라도 우리 팀이 잘 나가면은 그리고 우리 팀이 더 잘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이재선 선수도 이렇게 얘기했대. 형 득점 잘하는데 공격 안 해서 내가 섭섭하다고. 그러니까 또 이재선 선수가 거기서 공격해가지고 막 득점 엄청 하고 하잖아요. 요새 기가 막히잖아 또 이제도. 저는 그래서 우동현 선수가 있어서 9점. 진짜 저는 이런 동기부여 자체가 감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코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수도 할 수 있다. 심지어 거의 막내급 선수인데. 막내급 선수가 그것도 사실 경기에 많이 출전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벤치 멤버, 벤치 워머 중에 한 명인데 이 로테이션 선수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에 자극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저는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걸 들었을 때. 왜냐면은 못하지. 선후배 못하지. 관계고 솔직히 말해서 경쟁 관계면은 약간은 솔직히 말해서 안 입고게 볼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나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얘 스텝백 이렇게 던지는데 나는 가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우린 팀이니까 경쟁은 물론 뛰고 싶고 출전 경쟁을 하지만 그걸 떠나서 우린 좀 팀이니까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도움이 되게. 김승희 감독님도 우동현 선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셔서 원래 되게 좋게 보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명지대 시절부터 굉장히 좋게 봐서 네. 그래서 뭐 조만간 꽃이 피울 날이 있겠네요. 이런 마인가짐의 선수라면 언젠가 실제로 빛을 잘해요. 나오면. 잠깐 나오지만 그때마다 잘해요. 언젠가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9점. 그러면 저는 형이 워낙 설명을 잘해줬기 때문에 8점으로 해서 설명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마지막 1위 전주 KCC의 가드진. 벌써 다 했어요 우리? 시간도 끝나가. 삼성이 그냥 끝났구나. 삼성이 후루룩 넘어갔잖아. 네. 삼성 팬들 죄송한데 네. 현실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얘기할 게 없어요. 네. 전주 KCC. KCC는 요즘 경기 하는 것만 보면은 8점. 8점. 지금 딱 근데 나는 이제 3라운드까지 통틀으면은 한 7점. 왜냐면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 3라운드 특히 3라운드 들어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최고죠. 완전히 이제 드디어 KCC 그 영입의 이유를 좀 보여. 왜냐면 최근에 이제 유병훈까지 돌아오면서 김지한도 부상을 털었고 유현준도 제 몫을 하고 정창용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 있는지 모르겠어. 정창용 선수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사람은 그대로였나? 못 쓴 거지. 그걸 저렇게 말해버리네.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KCC 같은 경우는 사실 개개인의 능력이 완벽하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사실. 근데 그 이 4명의 색깔을 가진 크게 봤을 때 그 4명의 선수들이 다양한 색깔을 가진 선수들이 그러니까 딱 그 조각처럼 완전히 딱 짜여진 느낌. 그러니까 뭐 개개인이 허언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뭐 누구의 패스, 유현준의 패스, 그다음에 정창용의 이런 허슬,
그다음에 뭐 유병훈의 뭐 경기 운영, 김지한의 득점력 이런 것들이 다 하니까 조합에 따라서 이 가드진의 이런 색깔 변화가 조금 잘 되는 것 같아서.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까지 그러니까 꾸준하게 보여준 적 없기 왜냐면 부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한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저는 7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용 인원이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색깔이 다 다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KCC가 앞으로 10점 만점이 될 수 있는 가드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네. 왜냐면은 이 선수들이 그러니까 본인의 특장점만 잘 발휘해주면은 약점이 없지. 다 왜냐면 수비 필요할 땐 정창용, 공격 필요할 땐 김지현, 패스 속공전개나 이런 거 할 때는 뭐 유병훈, 그다음에 뭐 세트 오펜스 딱 짜맞추는 거 할 때는 유현준. 상황에 맞춰서 다 쓰면 되니까. 진짜 거의 거기는 가드 때문에 지는 경기는 거의 없고 사실은 이제 수비가 무너져서 지는 경기가 있을 뿐 가드가 부진해서 진다라는 게임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유현준 선수가 약간 좀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지난 경기 때 굉장히 잘해줬고 디비전 때. 그래서 난 이 선수 누룩 패스하는 게 왜 이렇게 멋있지? 유현준. 1위 하는 팀은 이유가 있어. 진짜로 1위 하는 팀 이유가 있어. 이유가. 네? 진짜로. 용병도 좋고. 외국 선수도 진짜 잘하고요. 송교창 최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국내 득점 1위. 기가 막혀. 자유투가 그렇게 낮으면 뭐해? 지금 계속 가드들이 1위 하고 있었어요. 뭐 이대성 선수, 김서영 선수 맞아, 이렇게 계속 1위 하고 있다가 지금 송교창 선수가 1위 먹었어요. 자유투만 다 들어갔어도 20점 찍었을 20점 거야. 찍었을 거야. 자유투가 좀 아쉬운데 자유투 낮으면 뭐해? 자유투 낮으면 뭐해? 지금 그냥 다 때려박는데. 진짜 너무 기가 막힌 선수예요, 진짜로. 뭐 진짜 어떻게 이런 선수가 나왔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고. 요즘 또 인터뷰도 재밌어. 요새요? 네. 좀 약간 FA 앞둬서 그런가? 약간 뭐랄까 재미가 생겼어. 약간 좀 즐기기 시작한 것 같아. 똑같지 않아서 재밌어. 그러니까 평범한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인터뷰가 좀 평범한 선수였는데 평범하지 않은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약간 즐기기 시작한 것 같아. 네. 리그를 드디어. 근데 자기도 좀 지겹겠지. 왜냐면 맨날 수훈 선수 들어오는데 얘기는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색다른 걸로. 근데 색다른 게 다 재밌진 않고 은근 하나씩 탁탁 터지는 게 있어요. 이게 매력이 생기는 것 같아. 실력 좋은 선수들이 말까지 잘해줘봐. 끝내주지.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드진 얘기를 또 해봤고, 뭐 하나 전달 안 해드린 게 그 최준용 선수의 복귀에 대해서 네. 아마 좀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어제 제가 물어본 결과 문경원 감독님은 이제 그 22일 화요일 군산 원정이 있는데 그 경기에 투입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훈련을 시킨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뭐 정확히 출전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훈련 자체는 정상적으로 소화를 하면서 22일 날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그날 딱 그 22일 그날 출전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엔 그냥 징계 끝나고 바로 뛰는 거죠. 5경기 징계에 대해서 사실 적다라는 의견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 같아요. 팬분들은 도저히 용납 못하는 일이 못하는 징계였고 실제로 솔직히 좀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지만 어쨌든 징계는 끝났고 이제 농구를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굉장히 뭐 문경원 감독님 말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매사에 진지하게 그리고 시무룩해 있다. 아직까지는 이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그 최준용 선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아직까지는이라는 앞에 말을 붙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근데 그 농구 외적인 거를 조금 떠나서 이제 좀 진짜 프로 선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여줘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어쨌든 그거에 대한 꼬리표는 평생 따라다니겠지만 뭐 어쩌겠어요. 본인이 자초한 일인 걸. 지금부터 조금 진짜 프로 선수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용서가 될 일리는 모르겠지만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산 그 KCC랑 경기할 때 나와서 3점슛 넣고 세리머니 하면 안 되는데. 그 경기만 좀 참긴 해. 이번 시즌 좀 참아야 될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올지도 솔직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참
또 흥이 아무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볼 네. 12월 21일에 진행된 에어볼 녹음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중구 형이랑 저랑 좀 이래저래 많이 좀 떠들었는데 다음 방송에는 아마 마감이 끝났을 테니까 그 전설의 포켓몬 같은 남자가 다시 아마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그때는 또 영상 무조건 하도록 네. 하면서 좀 팬분들의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모습 드릴 수 있게 네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